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제 23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3강은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계속 연장선상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수익과의 관계는 결국 279페이지의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입니다. 뭐 개념은 똑같이 쭉 앞에랑 중복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투자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과연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투자자들이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는 꼭 두 가지를 요구한다라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무위험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하고,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표현되는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문으로 만들어요. 그 문제, 그 무위험률이 뭐냐라는 거죠. 이 무위험률의 정확한 표현은 그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무위험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위험률에 대한 논리는 그 첫 번째, 그 장래 기대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장래 기대 수익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투자자가 옛날에 디테일하게 했는데, 그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A 부동산이 10억의 투자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A 부동산이 위험한 자산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위험한 자산이 아니고 무위험한 자산이 국채에도 투자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국채에 투자하면은 그 기대되는 수익이 만약에 2%다. 거기에 투자하면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그 가장 위험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요구할 때 구성 요소는 그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위험자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포기하고 위험을 선택한 거니까 최소한도로 무위험률보다는 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무위험률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은, 그 무위험률은 방금 전에 이제 따옴표 쳐서 설명된 것처럼 국채와 같이 국채 실질이자를 같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확실하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죠. 그게 무위험 자산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이제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 시간에 대한 보상 또는 시간에 대한 비용, 이렇게 위에도 의의상에 설명됐던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이 나오면은 지금 무위험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바로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위험 자산이 뭐냐? 국채죠. 그 국채의 실질 이자율. 근데 보통 국채 이자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이자율하고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표현하면은 무위험률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2%다. 근데 투자자는 이거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선택한 거다 보니까 이거보단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무위험률의 특징이 있어요. 무위험률 만약에 투자 시점이 동일하잖아. 투자 시점이 동일하면은 어느 투자자마다 무위험 요구순을 결정할 때 구성 요소인 무위험률에 대한 요구 조건은 똑같아요. 투자자마다 동일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투자자마다 어느 투자자 성향과 관계없이 투자 시점이 동일하면은 모든 투자자마다 똑같은 무위험률이 적용돼. 즉 주식 투자자의 무위험률하고 부동산 투자자의 무위험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하고 부동산은 전부 다 위험 자산이야. 그러면 주식에 투자든 부동산에 투자든 국채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채가 제시해지는 수익률보다는 더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무위험률은 변해요. 시간이 경과되잖아. 무위험률은 변한다라고 알아두세요. 무위험률은 가변적이다. 변한다고 적어도록 하겠어요. 다만 무위험률이 변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무위험률을 변화시키는 것은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국채이자율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 위험이 변해야 돼. 이걸 어떻게 변할까 하다가 우리 책에 보면은 동그라미 이제
이 니은번에 무혐의 동그란 니은번에 보면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무슨 뜻이냐? 무위험률은 변하는데 일반 시장 경제 상황이 변해야지 무위험률이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경제 환경이 만약에 악화된다, 아니면 개선된다 이렇게 일반 시장상이 변하면은 거기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이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혐의 변한다는 거를 옛날에는 일반 경제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그 일반 경제상이 변했을 때 무위험률이 변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요구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지문이 동그라미 이제 리을번이 나온 거지. 변한다는 논리죠. 시간이 경과되면 무위험이 변하는데 다시 투자자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이 변화시킨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무위험률이 상승하잖아. 그럼 당연히 요구수준도 어떻게 돼? 상승하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은 요구도 하락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가 여기 틀리게 나왔었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문제를 내면서 무위험률이 하락하면은 요구가 하락해야 된다는데 무위험률이 하락했는데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래서 종종 이상한 지문이 나왔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논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가 그러면은 무위험률에 대해서 국채가 수익률이 2%다. 그럼 이거보다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야. 뭐만큼 더 달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A 부동산이야. A 부동산에 조사해본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8.4%라고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렸죠. 투자자가 걱정되는 거야. 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8.4%인데 과연 이 8.4%라는 기대 수익률이 실현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8.4%라는 기대 수준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안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하나씩 캐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조사한다는 거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한 요인, 즉 위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뜻이지. 위험을 조사하는데 당연히 조사해보니까 위험이 높아. 그럼 이거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높여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야. 물론 수익률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겠지. 위험의 방향과 수익률의 방향이 같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 그럽니다. 그럼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말은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상쇄관계란 말은 투자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면은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고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은 낮은 보상만 받는다는 뜻이야. 때문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상쇄관계를 비례관계라 그럽니다. 이 비례라는 단어를 비례는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옛날에 반비례라고 냈었어요. 이때 고려되는 위험이 우선은 아까 논했던 저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법률상 위험, 유동성 우선 네 가지를 우선 고려를 해요.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특별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또 더하는 것이 이제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는 것이 나왔었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즉 요구수익 구성률 항상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위험 할증률은 다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에 대한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세 가지가 나열됐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야. 두 가지.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이 있어요.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만약에 노량진에 있는 부동산이 이제 투자하는 관심인데 노량진에서 A라는 부동산에 투자 생각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가 보니까 노량진에는 A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B, C, D, E 많은 부동산들이 있잖아. 그 부동산들마다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이제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대출 조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팔 때도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설정도 다 달라.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A라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럼 이 사금법 유란 우리가 위험의 정도로 논했던 이 네 가지는 그 해당 자산에 투자할 때 특별히 고려해 줘야 될 위험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률에 플러스 더 시킨다는 위험 할증률이라는 그럽니다. 그런데 노량진하는 A, B, C, D 여러 자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서 위험의 이제 상황 설정은 좀 다르다 하겠지만은 노량진에는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영향 미치는 위험이 있잖아. 그 위험이 뭐죠? 인플레 위험이 있었죠. 공통적인 위험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보상도 달라 요구하겠지.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 구성됐는데 인플레도 위험이잖아.
인플레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위험 할증률이 세부적으로 두 가지 위험에 대한 할증률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금법 위험에 대한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하고 공통적인 위험인 인플레 위험 할증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이 2%인데 투자자가 A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사금법 조사해 보니까 그 기대되는 그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조금 더 발견됐네. 3%라 볼까? 그리고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보통 2%라고 예상, 그냥 이미 숫자를 줘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5%의 보상을 더 달라라고 무위험률에다가 덧칠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위험 할증률이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 이런 기출문제가 있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최근의 지문이잖아. 그럼 당연히 맞겠지.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같은 말이야. 요거하고 요걸로 구성된다 해도 똑같으면 요거랑 요걸로 구성된다 해도 같은 말이야. 그럼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국채 이자율과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그래도 같은 말이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고 할증시키는 내용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지문이 위험에 대해서 건드려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보상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건 포트폴리오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험 할증률에 대한 논리가 이제 그 설명이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언급이 됩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말이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에 기역, 니은, 디귿에 쭉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말이 이제 비례 관계입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이 모든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만 요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체계적 위험이 상승하면은 구성 요소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체계적 위험이야. 이거기다가 비체계적 위험이 상승하면은 이게 그 요구수 상승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꼭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 똑같지 않아. 똑같은 기대 수익률 8.4%가 예상되는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갑돌이라는 투자자는 투자하자 오케이 사인 나고 아니다 울수리라는 사람은 이걸 기각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투자자마다 같은 수익이 기대된 상품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서로 상반될까? 이거는 무위험률 때문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할증률 때문에 상반되는 거야.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위험에 대해서 보상률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마다 어떻다? 상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결국 투자자마다 달라지는 것은 뭐 때문에? 요거는 달라지는 건 위험 할증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보면은 투자자의 개인적인 위험 혐오도가 있어요. 위험에 대한 성향하고 무위험들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개인적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험 할증률 때문에 달라지더라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어떤 A라는 투자자의 부동산 관심 있는 갑이라는 투자자가 무위험률을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위험까지 조사해가지고 5%를 더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7%를 요구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 7%가 아까 뭐라고요? 7% 수익률만 나한테 보장해주면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야. 그 주관적인 수익이라 그랬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요 정도만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죠. 최소 수익률을 그래서 뭐로 냈다고요? 출제는 이런 데 장난치는 거지. 최대라고 장난치게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적인 면에서 거기에 280페이지 보면은 그 동그라미 이제 어디더라? 동그라미 위에 기역, 니은 이제 디귿 해놓고 거기 설명에 디귿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용어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용어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 책에는 조금 이제 불확실하게 설명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280의 중간에 박스 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용어적인 면에서
이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를 그 위험 조정률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위험 조정률. 결국 위험 조정률은 뭐를 말하냐면은 요구 수익률을 말한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적인 면에서 이건 나중에 써먹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자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결정하고 기대 수익률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 상품의 기대가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 따져서 기대가 크면은 투자 결정하고 기대가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문제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요 내용하고 위험에 대한 종류 있죠? 종류랑 투자 의사결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문을 만듭니다. 기대수는 별도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문을 조금 더 확장할 목적으로 거기 보니까 280페이지에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의 관계가 설명됐어요. 이거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인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나오고 하나의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기대수익률과 기대를 논하고 요구를 논했잖아. 기대하고 요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럼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논리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요 관계가 이제 우선은 단순한 의사결정할 때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하잖아. 이 투자 결정이냐, 투자 기각, 여기까지, 여기도 많이 언급을 해요. 투자 결정했다는 것은 요구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가 구매하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투자하고자 한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뜻이야.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결론이 나오죠. 그럼 뭐가 변하냐? 꼭 기대 수익률이 변해야 돼. 기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점차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야. 기대가 하락한다라고도 나오기도 했고요.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해서 오답이 나온 경우도 있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일치할 때까지 이게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 논리입니다. 이걸 완전 경쟁을 가정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의외로 틀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걸 다 쓰진 않아요. 즉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하고 투자자는 투자 결정하고 투자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대는 점차 하락한다. 너무 길어. 그러면 그럼 시험 문제는 어차피 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가 생략이 돼요. 여기 생략되면서 기대가 요거보다 큰 경우는 기대는 상승한다, X 하락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짜리로 딱 냅니다. 이렇게 명쾌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좀 당연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A라는 부동산이 시장에 나왔어요. 조사해 보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1억으로 기대가 됐어. 근데 투자 금액이 10억이야. 10억에 구매했을 때 수익이 1억이 기대된 상품이야. 그럼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10%가 되겠지. 근데 이 상품이 과연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투자자가 있죠. 이 투자자의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항상 투자자는 요구를 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5%를 요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5% 수익률만 보장해주면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었던 시장 상황인데 10%짜리가 나왔으니까 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광분하겠어. 그래서 이 투자 결정은 수요가 늘어나겠지. 근데 문제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부동산 파는 사람이 본인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데 원하는 사람 많으니까 경매할 테니까 나한테 입찰가를 제시하라는 거야. 그런 과정 중에 처음에 10억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됐겠죠. 그럼 경쟁 과정에서 11억, 12억, 13억 계속 어떻게 돼? 가격이 높은 가격이 입찰가 나올 거 아니야. 계속 높아지다가 어떤 투자자가 이거를 가격이 계속 상승해 20억을 불러버리는 거야. 20억을 불러버리면 이게 1억이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 20억 부르는 순간에 다른 입찰자들이 전부 다 경매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잘 보세요. 1억의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을 10억에 구매했을 때 기대 수익률 10%였었어요. 근데 비싸게 사야 되잖아. 2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1억에 기대되는 상품을 20억에 사면은 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5%가 됩니다. 근데 이 5%가 되게 주목되죠. 뭐다?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딱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점점 어떻다? 하락하게 돼요.
기대가 만약에 낮다. 그럼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기대가 낮으면 투자 안 해.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해. 싸게 사. 싸게 사니까 기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어떻다?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과정에 대한 논리가 다 생략이 되니까 이건 나머지 이해 과정, 이해 내용인데 이게 다 생략이 돼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기대가 크든 요구가 크든 두 가지는 지금 기대하고 요구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시장에 맡기잖아요. 얘네들이 항상 일치하게 돼. 기대하고 요구가. 그럼 불일치가 일치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를 피다 보면 항상 뭐가 변할 수밖에 없어? 항상 기대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럼 이가 기대가 요거보다 큰 상태 같아지려면 기대가 낮아지면서 같아지고요. 기대가 낮은 상태에서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같아지더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기대가 변해. 항상. 요 원리를 잘 따져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으로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어떤 지문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보충학습 내용 사실상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 내용도 그냥 투자 가치가 공식이 다 틀렸는데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한다라는 식으로 공식이 다 이제 좀 어색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파트 마지막 남은 게 기대하고 요구를 논했으니까 이제 이 위험에 대한 관리의 방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 이 주제 하에서. 근데 우리 책은 거기 283페이지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 처리 방법. 위험의 처리의 방법으로 하든 위험 관리의 방법을 하든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야.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책은 쭉 나열된 식으로 했어요. 이게 분류 체계가 조금 다르더라고. 재무관리상에 나오는 경영학적인 측면이.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내용인데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야. 또는 위험 처리 방법.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논하는 것이 거기에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요거를 밑에 설명된 것처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얘를 위험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위험을 회피. 여기서 키워드가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 회피란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회피라는 단어. 그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거기 키워드가 뭐냐면은 위험한 자산이 있죠. 위험한 자산을 제외시킨다 이런 말이 나왔어. 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 꼭 이 말이 나와야 돼.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 전략을 찾는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이런 데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무위험한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디에 무위험 자산 뭐였어요?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이 개념 무슨 뜻이다? 위험한 자산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논하는구나 하셨으면 돼. 근데 그 동그라미 이번에 부동산 투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마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치 부여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행위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그 행위하고는 이제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요거 개념만 아시면 돼. 국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뭐부터 하냐면 책이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양가로운의 위험의 전가라 그랬잖아.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가란 말을 또 알아두셔야 돼. 이게 15회 때 처음 나왔을 때 정답이 여기서 나왔었죠. 그럼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떠넘긴다는 거잖아. 그 위험한 요소를 다른 경제 주체에게 위험을 이전시키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전시키는 거야. 떠넘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여기서 우리 3개가 나왔었어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 유명하죠.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넘기는 거. 그리고 그 물가상, 그러니까 인플레를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 요것만 쓸게요.
인플레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우리 전 정액 임대차가 아니라 다달이 임대료를 갱신하는데 임차인한테 인플레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떠넘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인플레를 떠넘기는 형식 이렇게. 이런 상황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실을 안 끼쳐. 근데 이전 전가시키는 방법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개념적인 측면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에이스가 등장해요. 세 번째가 위험을 통제 또는 축소 하는 방법.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소 또는 통제. 이게 좀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야. 양가로 2번은 보수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거기서 보수 처리 방법에 대한 논리는 그 수익을 가능한 낮게, 여러분 낮게 수익의 줄치고 낮게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산출된 기대 하향 조정. 기대순 해놓고 하향 조정에 동그라미 치는 걸 말합니다. 의미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요구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기대가 크면은 투자 결정하고, 기대가 작으면 투자 기각하잖아.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것만 선택하고, 기대가 낮은 건 투자 대상에 제외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려면은 기대 수익률이 결정된 상태에서 요구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가 결정된 상태에서 기대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리는 먼저 첫 번째, 꼭 요 단어로 공부하셔야 돼.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꼭 이렇게 아셔야 돼요. 초반부에 모의고사 내드리면은 많이 헷갈려 하신다 그럽니다. 기대 수익률이란 말을 써놓고 얘는 하향 조정이란 말이 나와야 돼. 기대 수익률 했는데 이걸 상향 조정하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하는 부동산의 수익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 기대 하향 조정되려면은 기대가 낮아지려면은 수익이 가능한 한 낮게 잡는 거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 가지고 판단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때 아까 이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호황, 정상, 불황이었잖아. 그쵸? 그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확률값을 5대 3대 2로 했잖아. 일부러 이렇게 해드는 거야. 그럼 그때 기대 수익률이 8.4%가 나왔었죠. 그럼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가장 잘 됐을 때 최대, 중간, 최소 중에서 가장 잘 됐을 때 가중치 많이 뒀잖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0% 잡고 여기 30% 잡고 가장 최악 여기다 50%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계산하면 20% 곱하기 10%하면 얘는 2%고 8% 곱하기 30%하면 그대로니까 2.4%고 5% 곱하기 이제는 50%가 되니까 몇 %다? 2.5%가 되겠지. 그럼 이게 다 계산하면 얘는 6.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적극적으로 한 것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것이 기대가 더 적게 나왔잖아. 이렇게 계산한 기대 수익률조차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이 과정 중에서 위험한 요소는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이제 최소 추계치 호황일 때 요거에다 가중치를 많이 두고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수적인 전략이라 그럽니다. 보수적인 전략 또는 비관적인 전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재무관리상의 기본적인 논점이야. 그리고 지금 기대가 결정된 상태에서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해? 정확하게 요거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우리가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출제할 때 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여기서 정답이 세 문제나 나와 있어요. 먼저 가장 기본이 여기다 요구 수익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상향 조정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요거를 하향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게 하나야. 그럼 요구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거든요. 투자 가치 계산할 때 적용되는 거야. 투자 가치는 장래 기대 현재 가치로 땡기는 할인율에 대한 논리인데, 그러면은 요구수는 딱 요거 하나 아시면 돼. 요구수는 뭐를 반영해 줬어요?
위험을 반영했었잖아. 위험을. 그 위험을 반영하다 보니까 위험이 높아져. 여기서 두 번 정답 나왔죠? 위험이 증가하면은 위험 할증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 요구가 높아지겠지.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더 뭐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그 동그라미 칠한 게 있었죠? 위험이 높아지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때 위험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근데 높은을 뭐로 냈을까? 낮은으로 낸 거야. 낮은으로. 근데 이거를 요구를 상향 조정한 방법을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무위험률하고 위험을 더한 걸 위험 조정률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쓰더라고. 그래서 얘를 위험 조정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을 고려하면서 투자 분석하라는 뜻이니까 위험 조정률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기대를 이제 하향 조정하는 거랑 요거를 상향 조정하는 거.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랑 정과를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기대를 하향하고 요거를 상향, 요거도 같이 묶어서 하셔야 돼. 나머지 이제 이거 말고도 위험 통제하는 방법 중에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민감도.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요인은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런 수익에 크게 영향 미치는 민감 높은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 축소시키는 거야. 집중 관리해가지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외에, 평균분산법, 그리고 변이계수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얘네들이 이론상 전부 다 뭐죠? 위험을 통제 또는 축소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돼. 근데 이제 보통 위험 관리 방법 여러 개 설명하다가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 요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내용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투자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위험에 대한 개념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실현하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종류가 등장했고 종류가 이렇게 나온다. 작년에 정답이라 그랬어요.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대하고 요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는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얘는 계산으로 뜨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구성 요소가 위험 할증률로 되는 걸 아느냐 해서 얘네들을 지문으로 만들어서 결정적인 내용들을 장난치면서 얘네들 간의 관계가 이제 아까 지문 하나 딱 나오는 걸로 완성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논리가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시험에 정답 체크할 항목이 많다라고 해서 두 번째 주제인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문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세 번째 주제인 286페이지 포트폴리오 논리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 논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포트폴리오 이제 화폐시장 가치, 이제 현금 흐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투자 분석 이유가 화폐시장 가치 이유가 난이도가 좀 세요. 그래서 학교론 40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파트가 화폐시장 가치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8문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3문제가 최대로 잡아서 계산 문제를 할 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문제 지문으로 나온 거를 최대한 맞히는 전략과 전술을 삼으셔야 돼요. 그런데 앞에 거는 그 지렛효과랑 기대 수익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문으로 나와. 포트폴리오까지.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는 최대한 맞춰주시는 목표를 삼아주시고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선방하시는 전략을 해주시면은 투자론이 다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24문제가 나오거든요. 24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한 52점에서 55점 정도는 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후반부에 16문제에서 쉽게 나오는 파트 있었잖아. 관리, 마케팅, 개발 4개를 맞추면은 60점이 넘어갑니다. 그럼 금융과 감정평가는 이제 앞에 그 좀 어려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범위로서 내용으로서 이제 우리가 전술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로는 어쨌든 좀 선방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파트다라고 강조해드리면서 나머지를 이제 심한 내용 중에 나머지를 포트폴리오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용어만 잘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